최근 트럼프의 결단에 유럽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을 위해 싸워주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이 이제부터 스스로 살아남으십시오. 나토 내부에서는 미국이 빠지면 무너진다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각국의 탄약고는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죠. 심지어 유럽의 자존심이었던 방산 기업들은 느린 생산과 끝없는 지연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믿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나토 30개국 대사 전원이 동시에 한국으로 향한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겉으로 단순히 외교 방문처럼 위장한 것이었고 직접 한국의 공장과 조선소를 확인하려는 속내였었죠. 그리고 그들은 단 한마디만 남겼는데요. 한국에 와보니 유럽 안보를 살릴 마지막 희망임을 깨달았습니다. 유럽이 도대체 한국 땅에서 무엇을 본 것이었고 왜 과거의 자존심을 한국 앞에서 내려놓게 된 것일까요? 전쟁이 나면 바로 한국으로 달려가야 하는 이유, 그 비밀을 지금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럽이 무너집니다.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평소엔 여유가 넘치던 몇몇 얼굴도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보고서의 첫 줄이 프로젝터 화면에 뜨는 순간 회의실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지만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유럽 방위에 개입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새 행정부는 공개 연설에서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왜 미국이 유럽의 안전을 위해 막대한 돈을 써야 하는가? 처음에는 협상용 수사처럼 들리던 그 말이 이제는 실제 정책 전환의 전조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군의 유럽 배치를 재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참석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나토 방어 의무에서 단 한 발짝이라도 물러선다면 유럽 단독으로는 전면전 발생 시 90일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경고는 제가 지난 27년 동안 수십 번 들어온 것이었으니까요. 유럽은 언제나 스스로를 위기 앞에 세워두고 그 위기를 막아낼 역량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받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반복되는 패턴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장된 경보의 일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그 확신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유럽 각국의 실제 탄약 재고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포탄 수량, 운용 가능한 자주포 대수, 전방 배치 가능한 병력 규모가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럽이 지원한 물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 이후 보충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가 냉정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영국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실전 투입 가능한 전력이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일부 국가는 비축 탄약이 유사 전시 기준으로 불과 수주치도 채 되지 않는다는 수치가 적혀 있었고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처음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생산 속도였습니다. 유럽 내 방산 기업들이 현재 가동 중인 생산 라인으로는 소진된 재고를 채우는 데만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규제, 노조 협상, 부품 조달 문제까지 더하면 현실적인 속도는 더 느려질 것이 뻔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각국의 자주포와 탄약 생산 일정이 나란히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 숫자들을 보는 동안 회의실 안에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속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속도를 가진 나라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저에게 그 나라는 빠르게 성장한 제조업 강국이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가전에서는 세계 수준이지만 방위산업만큼은 유럽의 깊이와 전통에 미치지 못한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다연장 로켓. 이름은 들어봤지만 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항상 같은 평가였습니다. 가격이 싸서 사는 것이라고, 기술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급하니까 선택하는 것이라고.
유럽의 정밀한 무기 체계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그 생각이 흔들리기까지는 며칠이 더 필요했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이 공식화된 뒤 프랑스 대표단 안에서는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탐탁지 않은 마음이 컸어요. 나토 30개국 대사단이 일제히 서울로 향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유럽에는 르클레르 전차도 있고 라팔 전투기도 있으며 오랜 역사를 가진 방산 기업들이 즐비한데 굳이 아시아까지 날아가야 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대표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무기가 생산 속도가 빠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국 정밀성과 내구성은 유럽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겁니다. 역사와 축적이 다릅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으니까요. 영국 대표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폴란드가 왜 유럽산을 두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 안이 불편한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계약한 것은 유럽 방산업계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K2 전차 수백 대, K9 자주포, 천무, FA-50 경공격기까지 그 규모는 유럽과 한국 사이의 방산, 계약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그 결정을 러시아 국경과 맞닿은 나라가 극도의 불안 속에서 내린 감정적 선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공포에 의한 임시 방편이라고요.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외교적 의전 행사가 아닙니다. 유럽의 생존 전략 자체를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나토 30개국 대사단을 실은 전용기는 파리를 떠나 동쪽으로 날았습니다. 기내 분위기는 출발 전부터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자리에서 서류를 훑거나 창밖을 내다봤고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오가던 가벼운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보고서를 읽다가 어느 순간 눈이 화면에서 떠나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폴란드 대표가 통로를 건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체구가 크고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직접 보시면 압니다. 한국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아닌가요? 임시 방편이라는 말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폴란드 대표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아직도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경 바로 옆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포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독일 대표도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바라봤고 영국 대표는 펼쳐들던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좌석들 사이에 흐르던 작은 소음들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폴란드 대표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유럽이 망설이며 협상 테이블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생산 라인을 최대치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한국은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진지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흘려보내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그 걸리는 감각이 무엇인지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할 무렵 나토 관계자가 제게 다가와 서류 한 장을 조용히 건넸습니다. 저는 무심코 받아들어 첫 줄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유럽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다음 페이지에는 K9, K2, 천무, FA-50의 생산 일정과 유럽산 무기 체계의 납기 비교표가 나왔습니다. 유럽산 무기는 계약 후 실제 전력화까지 평균 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산은 18개월이었습니다. 같은 목적, 같은 용도의 무기인데 납기 기간에서 3배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그 표를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지 않은 숫자였지만 명백하게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끝을 꾹 누르며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서서히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광활한 도시 위로 불빛들이 빼곡하게 이어졌고 마치
꺼질 생각이 없는 것들처럼 쉬지 않고 반짝였습니다. 강줄기가 보이고 고층 건물들이 보이고 고속도로를 가득 채운 차들의 빛이 아래에서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빛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혼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유럽은 지금 완전히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제가 서울 땅을 밟기 전에 처음으로 품게 된 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이후 며칠 동안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될 것들 앞에서 한 조각씩 증명되어 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생산시설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보여주기식 행사일 것이다. 유럽 대표단을 위해 깔끔하게 정돈된 라인 몇 개를 보여주고 홍보 영상을 틀어주고 정중한 박수로 마무리되는 방식. 방산 기업들이 바이어를 맞이할 때 의뢰 연출하는 종류의 일정. 저는 그런 행사를 프랑스에서도 독일에서도 영국에서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화려한 연출 뒤에는 언제나 현실과의 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방산 홍보의 속성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도착 다음 날 아침, 버스는 공장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코끝에서 먼저 느꼈습니다. 기름 냄새, 금속 냄새, 뭔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에서 나오는 열기. 그 냄새가 코를 파고드는 순간부터 이미 뭔가 달랐습니다. 안내 직원을 따라 생산동 안쪽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광활한 공간 안에서 K9 자주포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라인이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천무다연장 로켓 라인이 이어졌고 그 너머로는 장갑차 조립 공정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탄약 생산 구역은 별도 건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지게차가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한 공장 안에서 여러 무기 체계가 동시에 그리고 쉬지 않고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라인도 멈추지 않았고 어떤 작업자도 유휴 상태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라인들이 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만큼 공장이 컸고 들어오는 부품과 빠져나가는 완성품의 흐름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이름난 방산 공장들을 적지 않게 다녀봤습니다. 독일의 중공업 단지, 프랑스의 무기 생산 시설, 영국의 조선소.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런 밀도와 속도가 동시에 유지되는 광경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럽의 공장들은 정밀하고 체계적이었지만 이곳처럼 긴박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화 직원이 멈추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라인에서 가동 중인 물량 중 상당 부분은 유럽 수출 주문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유럽 물량을 지금 이 속도로 이미 소화하고 있다고요. 저는 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이 이 규모의 수출 주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인 증설, 부품 조달, 인력 확보, 각종 규제 승인까지. 서너 해는 기본이고 실제로는 5년이 나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 지금 그걸 이미 해내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잠시 후 기술 책임자가 나타나 대사단 앞에서 K9의 생산 주기와 유럽산 무기 체계의 납기 비교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수치가 화면에 올라오자 회의장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주요 자주포 체계는 계약 이후 납품까지 평균 4년에서 6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18개월에서 최대 24개월. 그 차이는 표에서 봤을 때도 선명했지만 방금 제 눈으로 직접 라인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그 수치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반박거리가 필요했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품질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생산을 서두를수록 정밀성과 내구성에서 타협이 발생하는 건 제조업의 기본 원칙 아닌가요? 기술 책임자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납기를 당기기 위해 품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향이 반대입니다. 전시 상황을 기본 전제로 설계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유 있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극한 조건에서도 작동해야 한다는 걸 알고 만드는 겁니다. 그는 이어서 실전 운용 영상과 폴란드 현지 평가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폴란드군이 K9을 운용하며 실시한 기동훈련 영상, 실사격 결과, 전방 배치 이후에 유지 보수 기록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폴란드 군 관계자가 직접 말하는 인터뷰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도입 이후 현재까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전력화가 완성된 무기 체계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는 내내 반박할 근거를 머릿속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수치와 영상이 조금 전 직접 본 공장, 라인과 겹쳐지면서 제가 꺼낼 수 있는 논리들이 하나씩 힘을 잃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쾌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판단이 흔들리는 것은 언제나 불쾌한 일이니까요. 그때 폴란드 대표가 슬쩍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나지막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왜 프랑스 대신 이쪽을 택했는지. 저는 자존심이 올라왔습니다. 충분히 상했습니다. 반사적으로 대꾸했습니다. 유럽에는 여전히 더 정교하고 오랜 검증을 거친 기술이 있습니다. 단순히 속도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폴란드 대표는 잠시 침묵하다가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날, 정교함보다 먼저 필요한 건 당장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 모두에게 가르쳐준 게 바로 그 하나였습니다. 늦게 오는 완벽한 무기보다 지금 도착하는 무기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그 말에 입을 닫았습니다. 입이 닫힌 건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박이 없어서였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일정으로 천무다연장 로켓과 드론 대응 체계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또다시 연출된 홍보 행사겠거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드론이 공중에 뜨자 탐지 시스템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추적이 시작되고 데이터가 전달되고 요격까지의 과정이 몇 분 안에 완결됐습니다. 매끄럽고 빠른 흐름이었습니다. 이것이 연출된 것이 아니라 실제 반복 훈련을 통해 다듬어진 운용 체계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에스토니아 대표가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 공동 개발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발트해에서 드론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러시아제 드론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상황이 이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기술입니다. 노르웨이 대표도 말을 이었습니다. 천무가 북극권 방어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극한 기후에서의 운용 적합성 검토가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단순히 한국 무기를 구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래의 안보 전략을, 방어 체계의 설계를, 전력 운영의 방향을 한국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공급자와 구매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동맹이 구체적인 협력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메모장을 꺼내 처음으로 뭔가를 적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님.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스스로 멈칫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이런 문장이 제 메모장에 올라올 가능성은 없었으니까요. 저녁 늦게 공장 견학이 공식적으로 끝난 뒤였습니다. 대부분의 대사들은 버스로 향했고 저는 잠시 이동을 멈추고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장면과 마주쳤습니다. 밤 11시에 가까운 시간이었는데도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여전히 라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도면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짚어가며 확인하는 사람도 있었고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수치를 점검하는 엔지니어도 있었습니다. 야간 교대 인원들이 들어왔는데 낮에 있던 사람들도 자리를 뜨지 않고 인수인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할 일이 남아서라기보다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중 한 사람, 눈가의 주름이 깊게 파인 중년의 기술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어렵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바로 써야 하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언제든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포기하면 죽는 나라였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럽에서 저는 방위 산업을 하나의 전략적 산업으로 이해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도구이자 외교의 수단이자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분야. 그것이 제가 27년 동안 배운 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자의 말 속에는 그런 틀이 없었습니다. 그냥 현실이었습니다. 전쟁이 날 수 있다는 현실, 그래서 잘 만들어야 한다는 당연함. 유럽에서는 수십 년 전에 사라진 그 생존 본능이 이 공장 안에서는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속도를, 품질을, 야간 근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은 군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군대는 진짜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방패를 들고 있었지만 그 방패를 실제로 들어야 할 순간에 대해 아무도 진지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평화가 당연해진 순간 전쟁을 위한 준비의 긴장감도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낮에 적었던 문장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우리는 군대를 유지했지만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준비해온 나라였다. 현대 조선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조금 다른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화 공장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을 뇌가 지워주지는 않았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가 밤늦게까지 라인 앞에 서 있던 모습, 동시에 여러 무기 체계가 쉬지 않고 가동되던 광경, 그리고 포기하면 죽는 나라였다는 말, 그 말들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버스 창에 이마를 기대고 스쳐 지나가는 서울 도심을 바라봤습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도로는 이미 빽빽했습니다. 이 도시는 새벽을 쉬는 시간으로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소만큼은 이야기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군함을 만드는 것은 자주포나 탄약을 만드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설계의 복잡도, 소재의 정밀함, 전자장비의 통합, 수중 운용 능력까지 요구하는 잠수함 기술은 유럽이 수백 년 동안 쌓아온 해양 전통과 직결됩니다. 프랑스는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입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조선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한국이 상선을 잘 만든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에서 세계 수주 실적 상위권이라는 것도요. 하지만 전투함, 잠수함, 군함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선과 군함 사이에는 넘어야 할 기술적 장벽이 있고 그 장벽은 단기간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 상황에서의 피격 내구성, 전자전 대응 체계, 소음 감소 설계, 잠수함 추진 기술까지 그것들은 수십 년의 실전 경험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확신만큼은 이틀간의 방문으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버스 문이 열리기도 전에 느낌이 먼저 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보통 조선소에서 크레인 한두 개가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곳은 시야가 닿는 범위 안에서만도 10개가 넘는 크레인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선체에서 나는 금소금과 용접 불꽃이 낮에도 선명하게 보였고 드넓은 도크 안에 거대한 선체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며 고개를 드는 순간 그 규모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광활했습니다. 그리고 도크 안을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 입이 닫혔습니다. 구축함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호위함도 있었고 저 끝에는 무인 수상정으로 보이는 소형 선체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이 함정들이 서로 다른 도크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광대한 공간 안에서 각각의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구조물들이 각자의 속도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고 그 주변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독일 대표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그도 말이 없었습니다. 영국 대표도 이탈리아 대표도 조용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방산과 조선 분야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사람들이 처음 몇 분 동안 그냥 서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집단적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안내 직원은 차분하게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도크에서는 구축함 2척,
잠수함 한 척, 호위함 세 척, 해상 초계함 두 척이 동시 건조 중입니다. 이 외에도 시험 운용 단계의 무인 수상정 관련 작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납기는 모두 계획 일정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유럽에서 군함을 만드는 조선소가 현재 이 규모의 동시 건조를 진행하는 곳이 있던가? 솔직히 생각해봐도 선뜻 떠오르는 곳이 없었습니다. 물론 유럽의 조선소들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전투함이 같은 공간 안에서 동시에 완성되어 가는 장면은 낯설었습니다. 그것도 납기가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과 함께라면 더욱요. 저는 유럽의 여러 군함 건조 일정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설명이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프랑스 대표단 안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의문이 나왔습니다. 해군 관련 자문으로 이번 방문에 동행한 관계자가 팔짱을 낀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 때문에 결국 내구성과 정밀, 전자 제어 시스템에서 타협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군함은 상선과 다릅니다. HT연대 책임자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자료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해군과 수출 계약을 맺은 각국의 장기 운용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실전 훈련 성과, 유지 보수 이력, 극한 환경 테스트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처럼 극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민간 선박을 수십 년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납품해왔고 그 과정에서 축적한 품질 관리 시스템이 군함 건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수출한 해군 함정들이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유지 보수 빈도와 수리 이력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군함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규모의 이점만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선박을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납품해온 수십 년의 경험이 기반입니다. 빠른 것과 정밀한 것은 저희에게는 모순이 아닙니다. 그는 한 가지를 더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구축함과 잠수함 설계가 나토 체계와 얼마나 자연스럽게 호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무기 체계, 통신 시스템, 전자전 장비까지 나토 규격에 맞게 통합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유럽 방위 체계 안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프랑스 대표단 내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팔짱을 끼고 냉정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브리핑이 끝날 무렵에는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보거나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말을 꺼내는 사람은 없었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가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진영 안에서도 한국을 쉽게 깎아내릴 수 없는 흐름이 생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나토 함대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면 유럽은 독자적으로 몇 년 안에 이 정도 규모의 해군력을 보강할 수 있습니까?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조선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질문은 속도의 문제였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예산이 주어진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빠르게 대규모로 그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전쟁은 준비할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던 것처럼 한국 측 책임자가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럽이 원한다면 저희는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을 포함해서 가장 빠른 방법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독일 대표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프랑스 대표단도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그 순간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방위 체계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공급자가 아니라 유럽 방어의 구조 자체를 함께 만들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견학 도중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도크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장비 이상으로 공정 일부가 중단되는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유럽 대표단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느꼈습니다. 결국 드러나는군. 역시 완벽하지 않아. 그런 시선들이 교차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속으로 비슷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경고음이 울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 관리자들이 즉각 모였습니다. 서너 명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고 각자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주변 라인에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작업 순서를 조정하는 지시가 동시에 나갔고 다른 팀으로 물량이 분산됐습니다. 전체 공정을 멈추지 않으면서 문제 구역만 빠르게 처리하는 흐름이 군더더기 없이 진행됐습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경고음이 꺼졌고 문제가 된 구역의 공정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라인들은 아무 영향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웅성거리던 유럽 대표들도 어느새 조용해졌습니다. 현대 관계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무결점이 아니라 복구 속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빠르게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입니다. 그 말이 저에게 생각지 못한 무게로 울렸습니다. 유럽 조선소였다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원인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안전 프로토콜에 따른 작업 중지가 이어지고 때로는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생기고 결국 며칠씩 라인이 멈추는 일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또는 전쟁 직전의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 속도로 버텨낼 수 있는가? 저는 그 질문에 선뜻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견학이 끝난 뒤 저는 조선소 안에 마련된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야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조명이 도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크레인들은 밤이 되어도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어가는 선체 위로 불꽃이 튀었고 굴착기와 공정 차량들이 쉬지 않고 오갔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그 아래 불빛들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때 영국 대표가 제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같은 풍경을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프랑스는 아직도 한국을 경쟁자로 봅니까? 저는 대답을 준비했지만 입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국 대표는 제 침묵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유럽이 지금 이 순간 반드시 붙잡아야 할 나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할 수도, 그렇다고 쉽게 동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본 것들이 고스란히 마음속에 걸려 있었고 그것들이 제가 오래 믿어온 판단을 서서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한강이 멀리 보였고 강 너머로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 이후까지 계산하는 나라다. 펜을 내려놓고 나서야 저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느꼈습니다. 한국 방문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호텔 조식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한화 공장에서 본 것들, 조선소에서 본 것들, 폴란드 대표의 날카로운 말, 영국 대표의 조용한 확신. 그것들이 하나의 그림처럼 모이기 시작했지만 저는 아직 그 그림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서울은 아침부터 이미 바빴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분주하게 오가는 차들, 멈추지 않는 도시. 이 나라는 쉬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전 일정이 시작되기 전 프랑스 대표단이 호텔 소회의실에서 따로 모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처음부터 무거웠습니다. 한국 방문 전부터 불만이 많았던 관계자들은 이틀 동안 현장을 직접 보고 난 뒤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방어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뭔가를 목격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을 때 사람은 더욱 단단하게 기존 입장을 붙잡으려 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한 관계자가 테이블을 손끝으로 두드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건 싸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품질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어쩔 수 없어 쓰는 것이지 결국 유럽은 다시 프랑스와 독일 기술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인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유럽 방산 시장에서 밀려나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목이 굳었습니다. 이틀 전이었다면 자연스럽게 동의했을 말들이 지금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 눈이 직접 본 것들이 자꾸 끼어들었습니다. 동시에 돌아가던 생산 라인, 경고음이 울리고 나서 몇 분 만에 복구되던 도크, 밤늦게까지 도면을 펼쳐놓고 있던 기술자들의 얼굴. 그것들이 이 회의실 안의 말들보다 더 강하게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회의 내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독일 대표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혼자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짧게 눈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자리를 잡고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독일 대표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못 보고 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유럽 기술은 여전히 최고 수준 아닙니까? 역사와 정밀성만큼은 따라올 수 없지 않습니까? 독일 대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최고인 건 맞아요. 문제는 너무 늦다는 겁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독일 방산 산업이 처한 현실이 이야기로 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평화 배당금에 젖어 있는 동안 생산 라인은 줄어들었고 규제와 정치적 갈등, 노조 문제가 뒤엉켜 생산 속도는 더 느려졌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전쟁이 나서 수백 대가 필요하다면 독일은 현실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무뎌진 산업 근육의 문제였습니다. 한때 유럽 최강이라 불리던 독일 방산이 지금은 주문을 받고도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 남자가 피곤한 얼굴로 담배를 피우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전차를 만들 수는 있어. 하지만 지금 당장 전쟁이 나면 한국처럼 공급할 수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그 솔직한 말이 귓가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독일 대표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 내부에서도 이미 현실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만 아직 발을 빼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일정은 한국 측이 준비한 안보 브리핑이었습니다. 저는 형식적인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흔히 나오는 군사 위협 설명, 지도 위에 화살표 몇 개를 그려 보이는 수준의 브리핑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브리핑은 북한 위협 현황으로 시작됐습니다. 단순한 위협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휴전선 너머에서 포착되는 군사 동향, 핵 개발 현황, 각종 미사일 발사 데이터, 사이버 공격 패턴까지 구체적이고 정밀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그 수준의 실시간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이 나라는 위협을 분석하는 것을 직업처럼 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그에 맞선 한국의 대응 체계가 설명됐습니다. 예비군 동원 체계, 전국 곳곳에 구축된 지하 방공시설, 생산시설의 전시 전환 시스템, 그리고 전시에도 공급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설계된 산업구조. 한국은 70년 동안 전쟁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 전체가 살아있는 방어 시스템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공장 하나, 도로 하나, 물류체계 하나에도 전시를 가정한 설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 중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시스템 위에서 한화 공장이 돌아가고 조선소가 돌아가고 기술자들이 밤을 새워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쟁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살아왔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유럽이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낸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전쟁은 예고 없이 온다는 것, 준비가 없으면 시간이 없다는 것. 한국은 그 진리를 70년 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지도 위에서 북쪽을 보면 언제나 그 현실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총과 미사일이 아직도 겨눠져 있는 나라에서 방위산업의 속도와 품질은 추상적인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이틀이 걸렸지만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안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저는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으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는 복도에 서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고 전통의 방산 강국입니다. 하지만 실제 전시 상황을 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탄약 재고는 소진됐고 생산 속도는 느리고 국민들은 전쟁을 수십 년 전 역사책에서나 읽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처럼 70년 동안 긴장을 유지한 나라와 70년 동안 평화를 당연하게 여긴 나라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가 쌓여왔습니다. 그 차이는 숫자로 잘 보이지 않지만 생산 현장에 가면 바로 느껴집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가벼운 대화가 오가던 중 프랑스 방산 관계자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싸게 많이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강점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유럽의 복잡한 안보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테이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그냥 흘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본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새벽까지 도면을 들고 서 있던 기술자, 동시에 함정, 여러 척이 올라가던 거대한 도크, 몇 분 만에 복구되던 경고음 상황, 포기하면 죽는 나라였다는 말. 그 장면들이 이 한 문장 앞에서 반응했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싸게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을 가장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품질과 전통을 말하지만 한국은 속도와 생존을 말합니다. 지금 유럽이 필요한 건 후자일지도 모릅니다. 프랑스 대표단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 자신도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가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 방문한 프랑스 군사 박람회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르클레르 전차 앞에서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군수 관련 분야에서 일하며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우리 기술은 세계 최고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 믿음이 27년이라는 외교 경력의 토대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한국을 인정하는 것이 단순한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믿었던 것을 제가 27년 동안 기반으로 삼았던 것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전차 앞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서 있던 그 장면과 지금 한국 조선소의 도크에서 끝없이 완성되어 가던 함정들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두 장면이 서로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틀린 건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과거에 갇혀 있었던 건가?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한국 편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울어짐이 두려움이나 굴복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메모장을 펼쳐 그날 밤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 내 안에 오래된 자존심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무너짐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폴란드 협력 사례 브리핑이 시작됐을 때 저는 이미 이틀 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쌓아온 판단 체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제 강점이었고 그것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지 사흘도 안 돼서 제 안에 있던 것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자신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화면에
폴란드 협력 현황이 하나씩 올라오면서 그 불편함은 점점 더 강한 충격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폴란드 사례를 단순한 무기 구매 계약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K라무 자주포, 천무, FA50 규모가 크고 빠르게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한국에서 무기를 사서 받아다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내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무기를 납품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현지에 공동 생산 공장을 세우는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부품 공급망을 폴란드 내부에 구축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지 보수와 수리 체계도 한국 인력이 폴란드에 상주하며 직접 구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의 범위도 단순한 매뉴얼 제공이 아니라 폴란드 기술자들이 직접 생산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일정 수준이 되면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한국의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유럽 기업들도 기술 이전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들도 기술 이전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대부분 제한적입니다. 핵심 기술은 블랙박스로 묶어두고 조립 과정 정도만 현지화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의존성을 유지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을 허용하는 기술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방산업계의 오래된 관행입니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자신을 필요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폴란드에 하고 있는 것은 그 수준이 달랐습니다. 핵심 기술까지 포함한 진짜 이전이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고 떠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같이 싸울 준비를 해주는 나라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그 차이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프랑스가 무기를 수출할 때 우리는 계약서를 씁니다. 납품 일정을 정하고 가격을 정하고 유지 보수 조건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 안에서 관계가 시작되고 끝납니다. 하지만 한국은 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관계가 시작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지에 사람을 남기고 공장을 함께 세우고 기술자를 훈련시키고 방어 체계를 함께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동맹을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프랑스는 계약서를 남기지만 한국은 사람을 남긴다. 저는 그 생각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브리핑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폴란드를 넘어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이 공개됐습니다. 노르웨이는 천무 다연장 로켓을 북극권 방어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북극권의 극한 기후에서 운용 적합성 검토가 완료됐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과 함께 드론 방어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국경과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가 한국을 기술,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의미가 작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K9 자주포와 한국형 방산협력 모델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핀란드와 발트 국가들도 한국 방산을 차세대 안보 전략의 일부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폴란드만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국경과 맞닿아 있고 우크라이나와도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절박함이 극단적인 결정을 낳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핀란드까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개별 국가의 예외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한국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 곳곳에 조용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유럽의 안보 지형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보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유럽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가 잠시 쉬는 동안 프랑스 방산 관계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나지막하게 주변에 들리지 않도록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너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 프랑스는 유럽 방산 시장에서 밀려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폴란드 사례는 예외입니다. 결국 유럽은 다시 프랑스와 독일 기술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 예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예전이었다면 그 말이 위안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멀리서 한국 기술자와 폴란드 엔지니어가 나란히 앉아 도면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직접 폴란드 엔지니어에게 장비 구조를 설명하고 현지 생산 라인 구축 방법을 알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어색함도 없었습니다. 오래 함께 일해온 동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회의가 재개되면서 한 유럽 대표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동시에 여러 나라에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납기를 모두 맞출 수 있겠습니까? 주문이 몰리면 결국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몇몇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 그 질문을 듣고는 그렇지, 결국 그 한계가 드러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답변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실제 생산 일정표와 증설 계획, 현지 공동 생산 체계 자료가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단독 생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럽 현지 공동 생산과 부품 공급망 구축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주문이 늘어날수록 생산 기반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폴란드 공장이 완성되면 폴란드가 일부 물량을 소화하고 루마니아 공장이 생기면 루마니아가 추가 물량을 맞는 방식입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 대표는 조용히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유럽이 생각하는 제조 방식과 한국이 생각하는 제조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럽은 기술을 지키는 방식으로 시장을 유지합니다. 한국은 기술을 나누는 방식으로 시장을 만들어갑니다. 두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나라를 끌어당기는지는 지금 이 회의실 안에 앉아있는 대표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쟁하며 지키는 나라와 협력하며 확장하는 나라. 그 차이가 지금 유럽의 안보 지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저는 호텔 로비에 혼자 앉아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폴란드 계약 규모, 현지 생산 계획, 각국의 추가 도입 검토 자료가 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넘겨보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로비 한쪽 TV 화면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스웨덴이 K-네온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페인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스웨덴과 스페인, 폴란드처럼 러시아 국경과 붙어있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절박함 때문에 선택했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것이 위기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적 판단이 유럽 전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싸고 빠른 대체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한국은 유럽이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있다. 속도, 유연성, 그리고 살아남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경쟁자로 막을 수 없다. 이제는 함께 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본 것들, 들은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서울은 그때도 이미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의 불빛들, 높은 건물 위의 불빛들, 이 도시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끝나면 저는 파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토 대사단은 마지막 날 아침 긴급 안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기 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참석자 수가 많았고 자리 배치도 더 엄격했습니다. 자료 배포 방식도 달랐습니다. 통상 브리핑에서는 참고 자료를 미리 나눠주는데 이날은 브리핑이 시작된 이후에야 봉투가 배포됐습니다. 그 작은 차이에서 이미 오늘 내용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용이 화면에 올라오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의 유럽 방위 개입 축소 움직임이 이제 정황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호로 확인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미군 전력의 재배치 검토,
나토 각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 그리고 미국이 더 이상 유럽의 모든 안보 위기를 자국의 문제로 보지 않겠다는 메시지. 그것들이 하나씩 제시됐습니다. 한 문장이 화면에 걸렸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의 모든 전쟁을 대신 싸워주지 않을 것이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국 대표는 고개를 숙였고 독일 대표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토 창설 이래 유럽 방위의 기둥이었던 미국이 그 기둥 역할을 줄이려 한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안보 체계 전체의 근본이 흔들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것이 외교적 위기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문제 앞에서 한국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유럽 대표단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결국 또 다른 종속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유럽은 독자적인 방산 역량을 키워야 한다. 외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 폴란드 대표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대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유럽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 자체가 설명이었습니다. 유럽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자체 방산 역량을 줄여왔습니다. 이제 그 방패가 흔들리는 시점에 유럽 단독으로 빠르게 재무장을 완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생산 라인은 줄어들었고 탄약 재고는 소진됐고 기술 인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유럽 방산을 재건하는 데 10년이 걸린다면 10년 동안 러시아의 위협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은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에서 침묵했습니다. 프랑스의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비공개로 전달된 군사보고서 한 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덮으며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의 실탄 재고와 자주포 가용 대수가 얼마나 줄었는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일부 국가는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몇 주도 버티기 어렵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우산 아래 안주한 대가가 그 숫자들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량 생산 체계와 예비 생산 라인, 탄약 공급 능력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위협 앞에서 한 번도 긴장을 놓지 않은 나라의 준비 상태였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유럽이 단기간 내 재무장을 완성하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현실적이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가진 선택지가 사실상 하나뿐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 유일한 선택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불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 자신을 더 놀라게 했습니다. 저녁 무렵 프랑스 방산 관계자가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는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한국 쪽 논리에 너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프랑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신이 지금 한국 편을 들면 파리에서 당신 자리는 없어질 수도 있다. 그 말은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흔들렸습니다. 27년의 경력, 아버지의 자존심, 프랑스라는 이름, 그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프랑스 외교관입니다. 프랑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프랑스를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를 살릴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상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결국 유럽을 잠식할 것입니다. 지금 문을 열면 나중에 닫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지금 잠식을 걱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유럽은 당장 싸울 준비조차 부족합니다. 한국은 유럽을 잠식하러 오는 게 아니라 유럽이 놓친 시간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 대화가 끝나고 저는 혼자 복도에 남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그렇게 정면으로 맞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협상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는 것이 외교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게 옳다고 느껴졌습니다. 밤늦게 저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나토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창밖 서울의 불빛들이 한강 위로 반사되며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빛들을 바라보다가 머릿속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프랑스 방산의 영광을 믿으며 살았던 사람, 르클레르 전차와 라팔 전투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사람. 아버지는 유럽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아버지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메모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유럽은 아직 강하다. 하지만 지금 유럽에는 한국이 필요하다. 잠시 멈추다가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무너지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유럽일 것이다. 저는 메모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유럽의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한국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중요성을 유럽에 설득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토 최종 비공개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은 넓었지만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30개국 대표단이 빠짐없이 자리를 채웠고 보좌진과 기록 담당자들까지 포함하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서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회의실 안은 저기압이 내려앉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이 회의가 한국 방문의 결론을 내리는 자리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오늘 이 테이블 위에서 방향으로 정리되는 날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발언했습니다. 폴란드 대표는 한국은 이미 우리 안보 체계의 일부가 됐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독일 대표는 현실적으로 유럽 혼자서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영국 대표는 한국과의 공동 생산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루마니아 대표들도 잇따라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반면 프랑스 대표단은 여전히 한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회의장은 서서히 양분되어 갔습니다. 프랑스와 일부 서유럽 국가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 그 사이에서 저는 침묵을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에 저의 발언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회의에서 메모나 하고 조용히 자리를 지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7년 동안 쌓아온 판단이 아니라 지난 사흘 동안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이미 한화 공장에서 조선소에서 밤늦게 일하던 기술자들의 얼굴 앞에서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할 차례였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회의장 앞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폴란드 대표도 독일 대표도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이 나라를 과소평가했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을 싸고 빠른 제조국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유럽 방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동안 직접 공장을 보고 조선소를 보고 기술자들을 만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한화 공장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무기 체계가 가동되던 라인, 유럽의 3배 이상 빠른 납기, 경고음이 울리고 몇 분 만에 복구되던 도크, 그리고 밤늦게 도면을 들고 서 있던 기술자가 했던 말. 한국은 70년 동안 언제든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요. 독일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 대표는 팔짱을 풀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유럽 방산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유럽이 잃어버린 시간을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동맹입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프랑스 방산 관계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지금 프랑스 방산을 부정하는 겁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프랑스를 지키기 위해 현실을 보자는 겁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결국 유럽 기술은 종속됩니다. 그것을 모릅니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도 흔들렸던 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종속을 걱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유럽은 당장 싸울 준비조차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단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어려웠을 뿐이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럽은 한국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재무장해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대표들도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노르웨이,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대표들이 잇따라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지지했습니다. 경쟁자라는 단어 대신 파트너라는 표현이 회의장 안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흘 전 비행기 안에서 제가 그를 비꼬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맞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곳을 보게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나토 관계자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 이후 한국과의 협력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전율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단순히 한국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유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꾸는 역사적 순간에 제 발언이 하나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교관으로 27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선명하게 기억에 남을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사방으로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멀리 보였고 그 위로 다리들이 이어졌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밤하늘과 강물 위에서 동시에 빛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며칠 전 서울에 도착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을 비웃고 무시하고 유럽보다 한참 아래라고 생각했던 자신, 폴란드 대표의 말을 비꼬던 자신, 한화 공장에서 어차피 보여주기식 행사겠지라고 생각하던 자신, 그 사람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늦게 알았다. 너무 늦게. 그때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습니다. 프랑스 외교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귀국 후 한국 협력 관련 추가 보고서를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유럽은 한국 없이 갈 수 없다. 파리로 돌아온 것은 한국을 떠난 지 이틀 뒤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서울과의 온도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회색이었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파리의 가을은 항상 이런 시기였습니다. 저는 짐을 끌며 택시를 잡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이 도시가 더 작아 보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제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온 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귀국 후 며칠 사이 유럽 각국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기존 K2, K9은 천무 협력 확대를 추진하며 추가 공동 생산 계획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천무와 북극권 방어 체계를 연결하는 실무 협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드론 방어 시스템 공동 개발을 외부에 공표했습니다. 스웨덴은 K9 자주포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고 스페인도 비슷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와 핀란드, 발트 국가들까지 한국 방산을 자국 안보 전략의 핵심 요소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올라오는 각국 보고서를 보며 놀랐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한국을 의심하던 유럽이 이제는 서로 먼저 한국과 협력하려는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을 인정하는 속도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의 변방에서 시작해 순식간에 유럽 안보의 중심 논의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흘 동안 목격한 것들이 지금 유럽 전체에서
현실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전략회의에서 저는 처음으로 정면에서 발언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한국과 경쟁할 것인가, 협력할 것인가가 핵심 주제로 올라왔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프랑스 방산의 독자 노선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외교관들과 현장 경험이 있는 군 관계자들은 달랐습니다. 한국을 배제하면 유럽은 시간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생산 체계와 생존 전략을 함께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한국과 협력 없는 유럽 재무장은 불가능합니다. 회의실 안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이전이었다면 그 말에 강한 반발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몇몇 참석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반박이 줄었습니다. 프랑스 내부에서도 현실론이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울에서 돌아와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변화였습니다. 얼마 뒤 저는 프랑스 외교부에 수십 페이지 분량의 비공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유럽이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 생산 강국. 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강점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전시를 가정한 생산 속도와 복구 능력. 둘째, 현지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을 포함한 유연한 협력 방식. 셋째, 70년간의 안보 위기 속에서 유지된 국가 전체의 생존 체계. 이 세 가지는 유럽이 오랫동안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국방부와 나토 관계자들에게도 공유됐습니다. 일부 인사는 프랑스 외교관이 아니라 한국 홍보대사 같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판단이 맞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비꼬는 사람들도 점점 줄었습니다. 보고서를 진지하게 읽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한국과의 협력 방식을 구체적으로 묻는 연락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오래된 아버지 사진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놓아둔 그 사진. 르클레르 전차 앞에서 어린 저를 안고 웃던 아버지. 아버지는 프랑스 군수 관련 분야에서 평생을 일하셨습니다. 은퇴하는 날까지 프랑스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으셨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그 믿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아버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단단함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자란 저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 보았던 것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공장의 불빛, 조선소의 크레인, 밤늦게 도면을 들고 있던 기술자의 얼굴, 그리고 담담하게 말하던 그 목소리.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준비해온 나라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프랑스는 여전히 위대한 나라입니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싸울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말이 사진 앞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외교관이 된 이래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앉아 아버지 사진 앞에서 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를 무너뜨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생각이 선명해지는 순간 오랫동안 저를 짓눌러 온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한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제가 서울에서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결론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파리 사무실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도시였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파리의 지붕들이 젖어 있었고 센강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울에서 가져온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화 브로슈어, HD 현대 조선소 사진, K9 자료, 폴란드 협력 문서. 그것들이 이제 제 책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21세기 유럽 안보의 중심에는 더 이상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잿빛 하늘 너머로 서울에서 보았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끝없이 돌아가던 공장의 불빛, 크레인이 멈추지 않던 조선소의 야경, 도면을 들고 밤새 일하던 기술자의 얼굴, 그리고 담담하게 말하던 그 목소리.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준비해온 나라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한국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장르엘 플랑시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한국의 방산 기술과 생산력 앞에서 자신의 편견을 깨뜨려 나가는 그의 모습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대한민국은 70년의 안보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쌓아온 기술력으로 이제 유럽이 먼저 손을 내미는 세계 방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